자, 마샬은 뭐라고 결정했냐면 첫 번째, 마버리는 연방판사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두 번째, 국무장관은 그래서 임명장을 교부해야 된다. 여기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임명하지 않을 때 이것을 다루는 사안은 어떤 법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법률 또는 헌법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하급심에서 많이 다루는데 연방대법원에서 1심으로 다뤄야 될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원법, Judicial Act, 연방사법법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을 연방대법원의 1심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뭐다? 이 법률은 연방헌법에 모순된다. 그래서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이 청구를 잘못했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권한이 있어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연방 국무장관은 임명장을 줄 의무는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샬은 아주 지혜롭게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패색에 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연방 대법원이 법률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할 수 있는 것. 이때 마샬은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당연히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판단한다. 그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한 가지 조심할 것. 이 사건 이후 연방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가 확립이 되었지만 재밌게도 이 사건 이후 남북 전쟁의 그 원인이 되었던 드레스 코드 사건까지는 약 50년간 40년간 한 건도 위헌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론적으로는 판례에서 인정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행사된 경험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위헌 결정난 게 드레스 코드였고 이 드레스 코드이 소위 말하면 흑인의 노예 상태를 인정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남북의 주 권한을 인정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전쟁을 야기한 위헌 결정 때문에 얼마나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 원래 따르면 안 돼요. 왜요? 국민들이 결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소수의 재판관들이 함부로 위헌 결정한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레스 코드 판결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드레스 코드 결정 이후로는 드레스 코드 결정 때문에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1910년대, 20년대까지 역시 위헌 결정이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연역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 연방 대법원이 사법심사제, 위헌법률 심사 제도를 기원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점 한 가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판결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무장관은 임명장을 교부해야 되고 연방판사는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본안이에요. 하지만 마샬은 뭐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까? 위헌법률이라고 했어요?
절차에 있어서 1심은 대법원이면 안 돼. 헌법에 없으니까. 다른 법원이어야 돼. 그럼 여러분 사실 소송할 때 절차를 먼저 따집니까? 아니면 실체를 먼저 따집니까? 절차를 먼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할의 문제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없애야 되는데 거꾸로 했죠. 실체를 따지고 절차로서 날렸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그 주디셜 액트 법률을 보면 법원조치법을 이제 미국의 법원조치법을 보면 실제로 반드시 대법원의 1심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는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국 초기라서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요 마부리의 직무집행 명령 청구를 이제 대법원에 했어야 되느냐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재밌게도 건국 초기에 무능한 연방 판사들이 무지 많았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법관 중에 대법원 판사들 중에 탄핵당한 사람이 많은데 무능해서 그 당시 체스트 대법관도 탄핵당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수한 연방 판사들이 무능을 이유로 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상 마샬 대법원장이 그 사람은 그 마부리한테 연방 판사 임명장을 주는 게 썩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임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아담스 대통령이 자기가 가기 전에 전부 공화파들로 연방 판사를 아무나 임명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회적 무리가 있어서 사실 그때 마샬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이 되고요. 한 가지, 그러면 위헌법률 심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마샬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국가 구성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됐던 연방주재논총 Federalist Papers 78번인가에 보면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 사법심사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하급 법원의 판결에서도 하급심에서도 위헌법률 심판을 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샬이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다만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하급심에서도 몇 건 있었던 것들을 마샬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우연 혹은 사건적으로 특정 계기를 통해서 연방 법원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이 인정되었지만 이제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일반 법원과는 달리 독립된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 제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1867년에 이제 헌법재판 제도가 생겨났는데 그 당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192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아주 확고하게 헌법재판소 제도가 확립이 됨으로써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가 거의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1970년대 이후 여러 민주화된 국가들이 유럽 제도, 특히 이제 독일이나 이런 서구 선진국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5인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헌 심사를 담당했고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는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3공화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원 제도를 수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했었고요. 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 제도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법률 심사, 탄핵, 위헌정당 해산 등을 했지만 한 가지 이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333 대통령, 법원, 국회가 3인씩 그 의원들을 선출했다. 그리고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유사한 제도를 설립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법작용이다. 왜? 특정 사안에 법 규범을 적용하는 것. 다만 그 법 규범이 헌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법작용이다. 다른 한편, 아니 이것은 정치작용의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법 기능도 하고 있어. 어떤 점에서요? 법률을 위헌 결정하게 되면 법률을 폐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 적용. 이런 사법 적용도 아니고 입법 적용도 아니고 정치 적용도 아닌 제4의 기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규범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개인적으로는 사법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성격도 있고 법률을 폐지하는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이라고 하는 법 규범을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 판단하는 사법작용의 일부가 아닌가. 다만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의 기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첫 번째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 주관적 기본권의 보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는다, 보장받는다. 두 번째,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유지입니다. 헌법 질서의 수호, 보호, 보장 등으로 표시될 수 있다. 사실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기관의 기능, 또 권한, 작동을 헌법 질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는 어떠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위로서 헌법 보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을 제1사무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헌법 보장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대통령은 어떻게 헌법을 보장합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위헌적인 국가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일정하게 헌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군대, 군사적인 대응을 통해서 외교 관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여러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어떻게 국가 기능권을 동원해서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입법 마찬가지죠. 사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권적인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보장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독일에서는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켈젠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다라고 말하지만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은
아니 실제로 적극적으로 헌법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여러 국가 권한 행사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보호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되게 힘이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하는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한 사법작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특수한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일반 법원과는 독립된 형식적인 측면에서 특수하다라는 말씀이고, 내용적으로는 일반 법원과는 달리 주로 헌법적 사안만 다룬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관계나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이 별로 없는데 헌법재판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민사 형사를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치적인 사안들을 많이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대표기관이냐?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돼요?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은 누가 선출했다? 국민이. 자, 국회에 의해서. 국회는 누가 구성했다? 국민이. 라고 한다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뭐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만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정당성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최고기관이냐? 뭐 국가 최고기관, 어떤 점에서 헌법의 해석과 적용과 판단에 있어서는. 하지만 유일한 최고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관적 성격도 있지만 법원과의,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헌법 조문을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누가 명한다고요? 3인을 대법원장이 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하위로 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있어서는 대법관 못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간다고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법원과의 권한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를 보시면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을 보시면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반될 때 누구도 심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란이고, 이것은 헌법적으로는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권한관계를 다시 획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판례에서 서로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 등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실은 무효가 되고, 그러면 대법원은 거기에 대한 심판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법률 해석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때 이 문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의 내용을 이 부분은 위헌이니까 재판할 때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혹은 법원이 야, 법률 해석권은 법원 권한인데 헌법재판소가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해석하라는 권한이 니한테 어디 있어?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냥 법률 해석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를 다시 강제할 방법이 헌법재판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헌재가 이 부분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야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위헌 결정해서 법률을 날려버려야만 대법원이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 완전히 권한 획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특히 한정위원회에 관한 효력은 아직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부분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모든 교과서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법작용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헌법 제111조 제2항,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제5조 등을 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 모든 학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서의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이 아니라 헌법 교수들 아니면 혹 헌법 전문가들 어떠냐.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 전문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어떨까.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앞세운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사법기관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 역시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재밌게도 헌법 조항 자체는 독립성이 규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희창, 대법원의 독립성은 어디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몇 조에? 독립성 몇 조? 창엽 몇 조? 몇 조? 103조에서 보통 법관의 독립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을 도출해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 아닙니까? 독립성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몇 조에?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몇 조? 몇 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 예. 창엽, 큰 소리 한번 읽어볼래요? 제4조. 잘 들어보세요.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잘 몰라요. 왜요? 앞에 재판관하고 법관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다는 것? 헌법에 있다는 것과 법률에 있다는 것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독립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민주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력한 의회의 권한,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소수 사람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들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의회,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좋게는 특정 정파적 성격을 갖지 않는 국회에 의한 선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내 조직과 구성할 때 보았던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 하위 법원이 없다는 것, 하급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각급 법원과 같이 각급 헌법재판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헌법재판소만 있기 때문에 관할 문제는 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에서 실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해질 뿐이지 그 밖의 것으로 정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장 최고 사무 책임자, 담당자고요.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권한대행은 보통은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권한대행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헌재법 보시면 재판관 회의가 있습니다. 16조에. 그다음에 대법원과 같이 재판부도 있고요. 지정재판부가 현재 3인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있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은 판사 자격,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연구관들입니다. 헌법연구관들이고, 헌법연구관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연구위원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헌법재판연구원도 있습니다. 자, 그런 하부 조직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법권의 독립처럼 헌법재판의 독립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 헌법재판의 독립, 가장 크게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독립 보장이 헌법재판의 독립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원 재판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의 독립,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의 독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어떻게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이러한 정부 기관의 명령 등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러냐? 여지껏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사정을 알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명령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3조인가요? 보시면 규칙 제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 국회에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는 없고 헌법재판소법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재정법에서 독립기관의 예산 가능하면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의 공무원 임명에 관한 또 감독 지시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다. 두 번째, 헌법재판의 독립.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무엇에 의해서만 재판한다?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뭐 양심에 의해서만 재판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36조가 이제는 모든 소수 별개 반대 의견을 다 표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헌법 재판관의 독립이죠. 자, 재판관 독립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에 대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본권론 배웠으면 국가배상 청구권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데 이걸 각하 결정을 했어요.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잘못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통해서 뭐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관들은 법관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법관과 마찬가지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제, 임기제 등을 통해서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법원조직법 배울 때는 법관들의 경우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파견을 못 보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 조문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파견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법원의 연구관들을 파견을 내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과의 관계, 그다음에 판례 이제 반영 이런 것 때문에 협력과 교류 관계 때문에 파견 근무를 보내는 현실은 있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사실 국가조직법에서 다룰 문제보다는 헌법소송법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학년들 헌법소송법을 가능하면 듣기를 바라는데 들었어요? 네. 헌법소송법 들으신 분? 네. 규백? 학부 때 로스쿨에서는 안 듣고. 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로스쿨 이제 이 3년 동안 어떻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1학년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헌법소송법을 가능하면 좀 듣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기본법 과목은 가능하면 넘겨뛰지 말고 제때 잘 들으시는 게 나중에, 왜냐하면 원래 우리 학교 이 커리큘럼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는 주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때 안 들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 뭐 헌법소송법만큼 하기는 어렵고요. 헌법재판소법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 제111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5가지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헌법소원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 41조부터 47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위헌법률 심판은 보통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말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우리 용어는 아니고 독일 말을 번역한 것이라서 이렇게 말을 씁니다. 법률에 대한 통제, 다른 말로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법률에 대한 통제, 헌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추상적인, 독일말은 그냥 번역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차이는 이거는 구체적인 사건화된 재판에서 법률을 위헌법률 심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그냥 법률만 있는데 그 법률을 아무런 사건 관련성도 없이 심사할 수 있느냐. 독일은 둘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추상적 규범 통제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는 실제로 법률이 집행되어서 개인이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법률이 실제로 집행되면 심사하느냐, 아니 아직 사건화가 안 됐으면 심사하지 않는다냐. 독일은 둘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추상적 규범 통제에 대한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낫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학자들마다 다룰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 위헌법률 심판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이다. 제41조 기업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예, 누가 제청한다고요? 누가? 법원이. 자, 근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어떤 법률이 구체적인 재판에 준거가 되었습니다. 판단 규범이 되었어요. 재판 규범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법률에 대해서 판사가 생각할 때 이거 위헌인 것 같아. 이걸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제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이 할 수도 있고요. 누가? 당사자가 판사님 이것은 이 법률을 적용하면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이건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구체적인 사건화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추상적으로 아직 사건이 없는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이를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1조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 요 요건을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이름 하에 몇 가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요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이게 구체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법원에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건에 이 대상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련은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라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다시 이 재판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주문이 바뀐다. 그렇죠? 합법인 게 위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용이 기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문이 달라져요. 또 뭐가 달라져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도 역시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법률의 효력, 의미 등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적법 요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가장 핵심이고, 이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의 재판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적법 요건 심사를 하는 것이다. 신청권자 누구다? 법원인데 어떻게? 직권으로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청의 효과를 보시면 42조 기업권 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네, 결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죠. 그 다음 심판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위헌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뭘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해요? 법률만인데 또 모두 가능해요? 위헌법률 심판 청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면 법률만 하느냐?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 또 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관습법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관습법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기네 관할이라고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할 것.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 조항이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계속 헌법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위헌적인 헌법 조문이잖아. 헌법에 왔지만 형식적으로는 헌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헌 내용 아니야? 라고 한다면 위헌적인 헌법 조문도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헌재는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에 대한 위헌 심사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 위헌 판단, 위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 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판단은 이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았을 때 받아서 본안 판단 들어가서 위헌이야라고 말할 때 언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헌재법 23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과반수가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뭐를?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6인의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동조를 해야 합니다.
기관의 의사결정에는 과반수가 당연히 정당성을 갖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규범, 국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에 대한 파기, 효력의 중단을 선언하려면 충분한 그에 걸맞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점에서 두 번째로는 국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일부 재판관 과반수라고 그냥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신중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신 뭐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까? 기본권 보장에는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결정의 유형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서현양. 네,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합헌 아니면 위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합헌, 위헌 결정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 밖의 결정도 받습니까? 그 밖의 결정도 받습니다. 안정위헌, 안정합헌, 헌법불합치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런다? 변형 결정이라고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변형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렇게 변형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법률을 단순한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오히려 그 법률을 놔두는 게 좋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위헌인 법률이 있는 게 이 위헌인 법률을 날려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보단 더 못하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날리지 않거나 또 법률의 전부를 날리는 것보다는 특정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일부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면 안정위헌, 안정합헌 등의 결정은 가능하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47조 서현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을 기속력 혹은 일반적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 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장래효라고 말합니다. 혹은 즉시효라고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그런데 형벌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한글인데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법률 용어의 특징이죠. 분명히 우리말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수업 경험이 있는 규백 무슨 말이에요? 그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전에 지금 다뤄지는 사건 전에 그 조항에 대한 심사에서 합헌이 나온 적이 있으면 그 바로 직후까지만 소급표가 있는. 네. 자, 위헌 결정 받았어요. 다른 법률들은 전부 다 장래효입니다. 그런데 형사 규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급표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소급할 거냐? 어디까지 소급한다고요? 만일 이때
헌법재판소에 다른 결정이 있었다면 자, 이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위헌인 것 같아.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소급표가 끝까지 가지 않고 어디까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던 시점까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미치고 그 전에는 어떠하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소급표의 제한입니다.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소급표의 제한. 이 규정을 만든 이유 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건 뭐 때문에? 간통죄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혼빈간.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위헌 결정 내리면 결정 효력이 어디까지 가요? 혼빈간 조항 끝 제정한 때까지 1950몇 년인가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동안 모든 사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재선 신청할 수,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자, 사항인가요? 사항? 네. 몇 년 결정까지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그 형벌 조항이 제정된 당시까지 그 형벌 조항 때문에 받은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소급한다고요? 그 조항이 제정된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헌법재판소가 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엄청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니네 어디 좀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위헌 결정 해놓고선 효구표를 끝까지. 그러면 대법원은 한 몇 년간은 전부 다 혼민간에 대한 재심으로 넘쳐날 겁니다. 이게 별로 결정이 없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결정이 많았으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헌재가 이미 결정 내렸는데 간통죄도 마찬가지예요. 간통죄 합헌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1950년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재법 개정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계속 헌법 연구자들이 제기한 거였는데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혹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판결 있을 때까지만 효력을 소급해서 인정하고 그 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위헌 법률이면 사실은 헌법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을 지금부터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법률로 인한 모든 효력이 다 부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헌인데. 그러면 기존의 위헌 법률에 근거한 법적인 상황을 전부 인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위헌 법률에 대해서 장래효로만 인정하고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의심은 있었어. 자, 지금 기백군이 말한 건 여러분이 행정법 시간에 배웠을 내용이죠. 그래서 법률의 위헌성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 뭐다? 취소 사유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 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만약에 형사가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해요. 이유가 뭐예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위헌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 무효를 인정해줘도 법적인 문제가 잘 안 되고 뭐만 돼요? 형사 피고인의 권리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 행정,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확정됐어요. 특히 행정의 경우에는 확정력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다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법률관계, 그 뒤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후행행위가 계속 발생했는데 만약에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급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기존의 모든 법 질서가 깨져요. 가장 중요한 법익 중에 하나 뭐가 없습니까? 뭐가 보장이 안 돼요? 법적 안정성이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법률을 생각하고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위헌으로 무효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거래질서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헌 법률에 대한 효력에 있어서는 입법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은 소급해서 무효를 시킬까? 아니면 위헌 법률은 장래에만 무효를 시킬까? 우리 입법자들은 뭐라고 선택했다? 형벌 조항은 당연히 소급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소급 효를 인정해도 민사나 행정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위헌 법률이라는 이유로 소급시키면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 이거는 법 질서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장래효만을 인정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소수 반대 의견에는 우리가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위헌인 법률은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 무효 아니야? 당연히 소급해야지. 왜 그거를 입법자가 제안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소수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사 질서라든지 또 행정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가 형성된 이미 확립된 고착화된 상황을 위헌 법률 결정 하나로 전부 다 깨뜨리는 것은 상당한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념적으로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것이 거래관계라든지 행정 질서 관계였다면 그걸 오히려 깨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사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당연히 인정되지만 민사나 행정 규정에 대한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어느 때 인정해요? 첫 번째, 어느 때? 요 당해 사건.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 이 법률 문제라고 해서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갔더니 위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건. 거는 앞으로 효력이 무효야?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은 유효야? 그러면은 자기가 기껏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위헌 결정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구제를 못 받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 그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신청했던 당해 사건은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거나 하고 있는 중인, 계류 중인 사건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왜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거예요? 법률의 유연성 때문에 위헌범죄 심판을 제청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 효과를 받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범죄 심판을 제청했던 당해 사건과 지금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 전부 다 아직 신청 안 했지만 법원에 있는 사건들까지도 전부 소구표를 인정하고 세 번째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위헌법률이 생각도 못하고 있어. 근데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사건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도를 봤더니 위헌법률이래. 나 그거 가지고 지난주에 계약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가서 물려야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가 됐어. 그래서 다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자기도 소송을 시작해요. 그런 사건에까지 그런 이제 일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위헌범죄 심판을 제청하는 거예요. 이미 위헌 결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해달라고. 이 사건에도 효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소송 제기는 이때 했지만 실제 이 사건의 법률관계는 언제 끝난 거예요? 이미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소구표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가 되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이 보장이 되는 경우라면, 자,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다시 일반 사건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안 되고 구체적인 타당성 내게 실체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요. 대법원은 아니,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에도 적용돼. 원칙이 달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너무 많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한다?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예 처음부터 소구표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소수견해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이 크게 문제된다. 이러면 소구표를 제한한다. 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일반 사건에 원칙적으로 소구표를 적용할 거냐? 헌재는 안 된다. 대법원은 된다. 그런데 헌재는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안 될 때, 실체적 정의, 구체적 타당성이 중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문제될 때 적용하면 안 된다. 둘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유사한 내용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구체적 타당성, 실체적 정의, 법적 안정성은 누가 판단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그건 법원이 판단해서. 그래서 법원에게 일정하게 소구표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권한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소구표 해, 우리는. 이제 의미는 어때요? 기본권을 많이 보장하는구나.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 깨지면 그때는 제한할 거야.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치사하게 객관식 문제만 이렇게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급표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교백군 얘기한 것처럼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무효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탄핵 심판입니다. 48조부터 한 가지 47조를 여러분 보시면 헌법재판소법 서현양 언제 개정됐어요? 47조? 언제 개정됐어요? 2014년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뭐 나오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은 48조부터 54조까지고요. 자, 누가 청구합니까? 탄핵 심판. 우리 이미 탄핵 심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 심판 누가 청구해요?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죠. 소추위원은 누구예요?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이미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소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추된 재판관은 결정에서는 빠지겠죠. 그 다음 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을 정한 공무원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검사, 그 다음에 경찰청장 등이 있습니다. 자, 소추위원을 했고요.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 기본적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된다. 제 50조. 뿐만 아니라 51조를 보시면 고위공무원의 권한 행사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사건도 역시 심판이 정지가 됩니다. 여기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다음, 다만 이제 탄핵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불출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시 정할 수 있는데 한 번 기회를 다시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출석 심판, 구두변론,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53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이때 어떤 경우가 청구가 이유 있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의 법률 위반, 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겠죠. 는 어떻게 한다?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바로 그냥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으면 바로 결정하느냐? 아니다. 뭘 또 파악한다? 뭘 또 판단해야 돼요?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요? 과연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서 이 사람을 파면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파면하지 않고 유지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서로 형량해서 파면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적다면 파면하지 않고 파면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적지 않다면 파면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은 사실 파면해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파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선거를 다시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탄핵 결정은 그렇고요. 뭐 탄핵의 효령
탄핵의 효력 뭐에 그친다? 파면에만 그치고 그 밖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후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된다